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영국의 작가로 제인 에어의 작가인 샬롯 브론테의 동생입니다. 1818년 요크셔 지방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1846년에 언니 샬롯, 동생 앤과 함께 시집 커러 앨리스 액튼의 시집을 자비로 출판했으나 별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죄수, 내 영혼은 비겁하지 않노라 등의 시로 시인으로서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설 폭풍의 언덕은 출판 당시에는 호평을 받았으나 후에 서정적이면서도 독특한 인생의 깊은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순수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작품치고는 교훈을 강요하기보다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리고 있어서 어느 작품보다도 현대적인 감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세월이 흐를수록 폭풍의 언덕이 사랑을 받는 이유인 듯 합니다. 1848년 술과 아편으로 사망한 오빠의 장례식 때 걸린 감기로 인해 몸져 눕게 되고 결국 병이 악화되어 그해 12월 29일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2. 이사벨라 아가씨는 말없이 눈물을 글썽이며 정원을 하염없이 거닐고 서방님은 그동안 펴보지도 않던 책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며 화해를 청해오리라는 막연한 기대에 지쳐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캐서린 아씨 쪽에서는 남편이 식사 때마다 아내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마음 아파 목이 메이면서도 오로지 자존심 때문에 자기 발 아래 엎드려 용서를 빌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하며 끈질기게 단식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드러시 크로스 저택에서 분별 있는 사람은 바로 저 혼자뿐이라고 확신하고 집안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굳이 아가씨를 위로하거나 캐서린 아씨를 타이르지 않았고 또 아씨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니 그 이름만이라도 듣고 싶어 조바심 내는 서방님의 한숨소리도 모르는 척 외면했습니다. 본인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 지루하도록 더디기는 했으나 그런 화해의 징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씨는 닫아 걸었던 문을 열고 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죠. 그러고는 죽을 것만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서방님의 귀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한 말로 미루어 짐작되지만 저는 모르는 척 차와 빵을 갖다 드렸습니다. 아씨는 단숨에 먹고 마시더니 다시 베개를 베고 누워 두 주먹을 불끈쥐고 신음하듯 부르짖었습니다. 아, 죽고 싶어. 아무도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어. 차라리 먹지 말걸.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는 이렇게 중얼거리더군요. 아니야, 죽지 않을 테야. 그이가 좋아하라고? 그이는 나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 내가 죽어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야. 시키실 일 없으세요, 아씨? 저는 아씨의 무서운 표정과
이상해진 태도를 보면서 겉으로는 여전히 냉정한 척 물었습니다. 그 무정한 사람은 뭘 하고 있지? 기절이라도 했나? 아니면 죽기라도 했나? 아씨는 여윈 얼굴 위로 흘러내린 곱슬머리를 쓸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어느 쪽도 아니에요. 서방님에 대해서라면 걱정 마세요. 지나치게 공부에만 몰두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건강도 좋으신 편이에요. 달리 말상대가 없으니 하루 종일 책 속에만 파묻혀 지내십니다. 아씨의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씨가 아픈 척 연극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책 속에 파묻히다니? 아씨가 한심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무덤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쇠약해졌는지 알고나 있는 건가? 아씨는 맞은편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노려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것이 캐서린 린턴이란 말인가? 아마 그이는 내가 심술이 나서 연극을 꾸미는 줄 아나 봐. 가서 그이에게 내가 정말로 위독하다고 알려줄 수 없겠어? 넬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그이가 마음먹기에 따라 나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할 거야. 당장 굶어 죽거나 그이에게 인정이 없다면 그다지 가책을 받지는 않겠지만 건강이 회복되면 이 고장을 떠나겠어. 지금 넬리가 한 말 정말이지? 그이는 정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관심이 없는 거지? 아니에요, 아씨. 서방님께서는 아씨가 굶어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조차 안 하세요. 넬리, 내가 굶어 죽을 것 같다고 전해주지 않을래? 그이가 알아듣도록 말이야. 안 돼요, 아씨. 아씨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신 것을 잊으셨군요. 내일이면 기운을 되찾으실 거예요. 그러자 아씨는 재빨리 내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 그이도 따라 죽을 것이 확실하다면 난 당장 자살이라도 하겠어. 사흘 밤을 한숨도 못 자고 괴로워했어. 귀신에 홀린 것 같아. 넬리, 이제는 넬리마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군. 이상도 하지. 모든 사람들이 나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사람이 내 원수가 되어버렸어. 정말이야. 이 집에 사는 사람들 모두의 냉정한 얼굴에 파묻혀 죽음을 맞다니 얼마나 외로울까. 이사벨라는 겁나고 싫어서 이 방에 들어오지도 않을 테고 그이는 시종 엄숙하게 바라보고 서 있다가 이 집에 평화가 다시 찾아온 데 대해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다시 책을 보겠지. 조금이라도 인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죽어간다는데 책만 읽고 있겠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긴 했지만 남편이 철학자처럼 책만 읽고 있다는 말에 그녀는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씨는 열에 들떠 미친 듯 엎치락뒤치락 하더니 이빨로 베개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러다가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진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풍이 세차게 불어서 저는 그 말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아씨의 얼굴을 스치는 표정과 심정의 변화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그녀가 전에 열병을 앓았던 일과 아씨를 자극하지 말라던 의사의 당부가 생각나더군요. 조금 전까지 펄펄 뛰었던 아씨는 이제는 한쪽 팔을 꿰고 앉아 하녀가 명령을 거역한 것도 잊어버리고 방금 물어뜯어 놓은 베개 속에서
깃털을 꺼내어 종류별로 혼잎을 위에 늘어놓으며 어린애 같은 장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이미 다른 세계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칠면조 털이야. 그리고 이건 드로리. 이건 비둘기 털이지. 아, 비둘기 털을 베개 속에 넣었군. 그러니 죽지 않을 수밖에. 잘 때는 이걸 방바닥에 던져버려야지. 여기 있는 것은 들꿩털이야. 한눈에도 알 수 있어. 이건 도요새 털. 귀여운 새지. 벌판 한가운데서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지. 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아 비가 올 것 같으면 둥지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 이 털은 히스 숲에서 주운 거야. 쏘아 죽인 건 아니야. 겨울에 둥지를 보니까 죽은 놈이 많았어. 히드클리프가 그 위에 덫을 놓았기 때문에 어미새가 무서워서 내려앉지 못했던 거야. 그 일이 있은 후 난 히드클리프에게 다시는 도요새를 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고 그도 쏘지 않았어. 그래, 여기도 있군. 그렇다면 히드클리프가 내 도요새를 쏜 걸까? 넬리, 그 중에 빨간 털이 있어. 어디 좀 보여줘. 저는 아씨의 베개를 잡아당겨 찢긴 구멍이 보이지 않도록 엎어놓았습니다. 아씨가 그 속에 든 깃털을 한 줌씩 꺼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워서 눈을 감으세요. 아씨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온통 난장판이군요. 깃털이 눈처럼 흩날리고. 저는 여기저기 흩어진 깃털을 주워 모았습니다. 넬리가 노파로 보여. 백발이 성성하고 등이 휘고 말이야. 이 침대는 페니스톤 바위산에 있는 요정들의 동굴이고 넬리는 어린 암소를 쏘려고 화설촉을 모으고 있어. 내가 가까이 가면 양털을 줍는 척하면서 말이야. 앞으로 50년 후의 넬리 모습이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야. 난 정신이 나가진 않았어.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넬리는 쪼글쪼글한 할멈이고 난 페니스톤 바위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난 확실히 알고 있어. 지금은 밤이고 탁자 위에 촛불이 2개 있고 그 불빛이 검은 장롱에 비쳐 반짝이고 있잖아. 검은 장롱? 그런 게 어딨어요. 아씨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처럼 벽 쪽에 있잖아. 참 이상하지? 거기 어떤 얼굴이 보여? 이 방에는 전이나 지금이나 장롱이라고는 없어요.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 아씨가 잘 보이도록 커튼을 걷어 묶었습니다. 저 얼굴이 보이지 않아? 아씨는 열심히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씨 자신의 얼굴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기에 저는 숄로 거울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겼습니다. 아직도 그 뒤에 앉아 있어. 그리고 움직이네. 누굴까? 넬리가 나가버린 다음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 넬리, 이 방에 유령이 있어.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저는 아씨의 손을 잡고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몸부림치는 바람에 온몸에 경련이 있는데도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으니까요. 이 방엔 아무도 없어요. 저건 바로 아씨 자신이에요.
조금 전까지도 알고 계셨으면서 나 자신이라고? 아 씨는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시계가 12시를 가리키는군. 아, 무서워. 아 씨는 손가락으로 이불자락을 움켜쥐고 그것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서방님을 부를 생각으로 가만히 문 쪽으로 가던 저는 아 씨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에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숄이 거울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더군요. 왜 그러세요? 지금 보니 서방님보다 아씨가 더 겁이 많군요. 정신 차리세요. 아씨, 저건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에 아씨 모습이 비친 거예요. 보세요. 아씨 곁에 저도 있잖아요. 아씨는 몸을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를 꼭 붙잡고 있더니 차츰 공포의 표정이 사라지고 창백하던 얼굴은 이내 부끄러움으로 빨개졌습니다. 나는 여기가 워더링 하이츠인 줄 알았어. 워더링 하이츠에 내 방에 누워있는 줄 알았지. 몸이 허약해지니까 정신까지 혼란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나 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옆에 있어줘. 난 잠들기가 무서워. 나쁜 꿈에 시달리니까. 아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한숨 푹 자고 나면 좋아질 거예요, 아씨. 이렇게 혼나셨으니 다시는 단식할 생각 마세요. 아, 워더링 하이츠에 내 침대에 누워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두 손을 마주잡고 아씨는 고통스러운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바람이 워더링 하이츠 창가에 전나무를 흔들던 바람이라면 바람을 만질 수 있게 해줘. 황야를 불어내리는 바람, 그 바람을 한 번만 만질 수 있게 해줘. 아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저는 잠깐 창문을 열었습니다. 휙 찬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씨는 얼굴을 눈물로 흠뻑 적신 채 누워 있었지요. 지칠 대로 지쳐 기운이 다 빠졌기 때문에 불같은 성미의 아씨도 칭얼거리는 어린애와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방에 틀어박혀 있은 지 얼마나 되었지? 갑자기 생기를 띠면서 아씨가 물었습니다. 그때가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지금이 목요일 밤, 아니 정확히 말해서 금요일 아침이라고 해야겠어요. 뭐라고?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어? 그렇게밖에 안 지났나? 냉수만 마시면서 참 오래도 버티셨네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 아씨는 이상하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더 오래됐을 거야. 그 두 사람이 싸우고 난 후 난 거실에 있었지. 그런데 그이가 어찌나 나를 화나게 하는지 나는 될 대로 되라며 이 방으로 뛰어들어왔던 기억이 나. 방문을 닫아 걸었더니 온 세상이 캄캄해지면서 나는 그만 방바닥에 쓰러져 버렸지. 누군가 나를 계속 괴롭히면 틀림없이 발작을 일으키거나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그런 상태를 그이에게 잘 설명할 수가 없었어. 머리나 혀가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니 아마 그이는 내 고통을 짐작조차 못할 거야. 그저 그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겨우 눈이 다시 보이고 귀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엔 이미 날이 새고 있었지. 저 책상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뿌옇게 동이 터오는 광경을
네모난 창문을 통해 바라보면서 나는 워더링 하이츠의 참나무 판자로 꾸민 침대 속에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어. 그러자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잘 생각나지는 않지만 어떤 큰 슬픔 때문에 가슴이 몹시 아파왔어. 그 까닭을 알아내려고 애써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지난 7년이란 세월이 백지가 되어버리잖아. 도대체 있었던 일 같지가 않았어. 난 어린아이였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되었어. 히드클리프와 같이 놀아선 안 된다는 오빠의 말을 듣고 슬퍼하고 있었어. 난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지. 하룻밤을 눈물로 새우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 깨어 판자문을 열려고 손을 내밀었더니 탁자가 손에 닿았어. 그 손으로 카펫을 쓸어내리다 보니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나 그때까지의 괴로움이 발작적인 절망으로 변하고 말았어. 왜 그토록 미친 듯이 절망했는지 모르겠어. 별다른 이유라고는 없으니 아마 일시적인 정신착란이었나 봐. 그렇지만 워더링 하이츠와 어렸을 때 사귄 사람들, 그리고 내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히드클리프와 헤어져 어느새 린턴 부인이 되고 드러시 크로스 저택의 안주인이 된 후 줄곧 예전에 내가 속해 있던 세계에서 추방되어 떠돌이가 되었던 걸 생각해봐. 내가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던 걸 넬리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넬리, 내가 이렇게 된 데엔 넬리도 한몫했으니 고개를 저어봐야 소용없어. 넬리가 시켜서 그이가 나를 가만 놔두는 거야. 오, 속에서 불이 날 것 같아. 밖으로 나가고 싶어. 다시 억세고 자유분방하던 소녀 시절로 돌아가서 아무리 야단을 맞아도 화내는 일 없이 오히려 비웃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왜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몇 마디 말에 왜 내 피가 끓어오를까? 저 히스 언덕에 가보기만 해도 예전의 내가 될 수 있을 텐데. 창문을 다시 활짝 열어봐. 활짝, 빨리. 안 돼요. 감기에 걸리면 큰일 나요. 그러자 아씨가 심술궂게 말했습니다. 내게 소생할 기회를 주지 않을 작정이군. 하지만 내게도 그 정도의 힘은 있어. 넬리가 안 열면 내가 열겠어. 그러고는 미처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매우 불안한 걸음걸이로 창가로 걸어가더니 창문을 열고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부는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말렸지만 열에 들뜬 아씨의 힘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씨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달도 뜨지 않고 지상의 모든 것은 밤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느 집이고 불빛이라곤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불을 끈 지 오래되었지요. 워더링 하이츠의 불빛도 보이지 않았는데 아씨는 자꾸만 그 불빛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것 좀 봐. 아씨는 열에 들떠 외쳤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고 그 앞에 나무가 흔들리고 있는 게 내 방이야. 조지프의 다락방에도 촛불이 켜져 있네. 조지프는 언제나 늦도록 깨어 있어. 내가 집에 들어오면 대문을 잠그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조금 더 기다리게 해야겠어. 길도 험하고 마음도 슬퍼지니까.
가는 길에 기모튼 교회를 지나야 해. 우리는 둘이서 가끔 유령에게 도전하여 무덤 한가운데 혼자 가서 유령 불러내기 시합을 했었지. 하지만 히드클리프, 지금 내가 당신에게 그때처럼 해보자고 부탁하면 당신은 나올 수 있겠어? 당신이 한다면 나도 같이 하지. 나 혼자 거기 누워있지는 않을 거야. 12자 깊이로 나를 묶고 교회를 그 위에 옮겨놓는다고 해도 당신이 없다면 도저히 편히 잠들지 못할 거야. 아씨는 잠깐 묘한 미소를 머금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내가 자기를 찾아가길 바라나 봐. 그렇다면 길을 찾아봐요. 교회 묘지로 난 길 말고 딴 길을. 뭘 꿈을 대죠? 불평하지 말아요. 당신은 항상 내 뒤를 따라다녔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아씨를 탓해봤자 소용없는 일임을 아는 저는 아씨를 붙잡고 선 채 몸에 걸칠 만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덜커덕거리며 서방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마침 복도를 지나가다가 말소리를 들으시고 이토록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인가 알아보러 들어오신 거였습니다. 오, 서방님! 저는 눈앞의 광경과 방 안의 싸늘한 분위기에 놀라서 소리치려는 서방님에게 말했습니다. 아씨는 가엾게도 병이 나셨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군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제발 잠자리에 드시도록 서방님께서 타일러 주세요. 놓여왔던 일은 잊어버리세요. 아씨는 원래 자기 고집대로만 사시는 분이니까요. 개설인이 아프다고? 하며 서방님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넬리, 창문을 닫아요. 여보, 어째서? 서방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섭도록 야윈 아내의 모습에 놀란 나머지 말문이 막혀서 아씨와 저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씨는 이 방에서 꼼짝도 않은 채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말씀도 안 하셨답니다. 그동안 이 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시는 바람에 아씨의 상태를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심하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도 어색한 변명이었습니다. 서방님께서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대단치 않다니 넬리. 아씨가 이렇게 되도록 내게 알리지 않은 이유를 좀 더 확실하게 말해보게. 서방님은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아씨를 품에 안고 연민에 찬 시선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에 아씨는 서방님을 못 알아보시더군요. 그러나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은 아니어서 밖에 어둠을 응시하던 눈을 돌려 천천히 서방님께 시선을 집중하더니 드디어 자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셨습니다. 아, 당신이군요, 에드거. 아씨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필요 없을 때엔 곧잘 나타나기도 하다가 정작 필요할 땐 나타나지 않더군요. 이제 우리는 커다란 슬픔을 겪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아요. 하지만 아무리 슬퍼해도 저기 있는 좁은 내 집, 봄이 오기 전에 가야 할 안식처를 찾아가는 나를 막지는 못해요. 그곳은 교회 지붕 아래에 있는 가정묘지가 아니라 넓은 하늘 아래 묘비가 하나 있는 그런 무덤이에요. 당신은 가정묘지에 가시든 내게 오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개설인,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이제 우리가 남남이란 말이오? 당신은 저 망할 놈의 히드크리프를 사랑... 쉿! 아가씨가 서방님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면 나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죽어버리고 말겠어요.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이 육신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당신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저 언덕 위에 가 있을 거예요. 난 당신이 필요 없어요. 서재로 가서 책이나 읽으세요. 당신은 내게서 어떤 낙을 모두 잃어도 위안받을 길이 따로 있으니 다행이군요. 아씨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헛소리만 하셨어요. 하지만 안정을 취하고 잘 드시면 곧 회복될 거예요. 앞으로도 아씨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아씨의 말이 끝나자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젠 자네의 충고 따위는 듣지 않겠네. 자네는 아씨의 성질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지. 그리고 지난 사흘간 아씨의 상태에 대해 내게 한마디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어. 매정하게도. 몇 달을 앓은 사람도 이렇게 쇠약해질 순 없어. 아씨의 고약한 심술 때문에 책망을 듣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씨가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서방님께서 아씨의 사나운 성미를 돋우시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히드클리프의 못된 짓을 눈감아 주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충실한 하인의 의무를 다하여 서방님께 말씀드린 것뿐인데 그에 대한 대가가 고작 부당한 꼬지람이라니 앞으로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자 서방님이 단호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터무니없는 말을 꾸며댄다면 이 집에서 내보내겠네, 넬리. 그러시다면 서방님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히드클리프가 아가씨를 유혹하러 오는 것이나 서방님이 안 계시는 틈을 이용하여 서방님에게 불리한 말을 아씨의 귀에 속삭이는 건 서방님의 허락을 받은 짓인가요? 아씨는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대화를 모두 들었는지 길길이 뛰면서 소리쳤습니다. 아, 넬리는 배신자였군. 내 숨은 적이었어. 이 마녀 같은 계집. 이 손 놔요. 저것을 가만두지 않겠어. 큰 소리로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하게끔 만들어 놓을 거야. 두 눈에 미친 듯한 분노의 빛을 담은 채 아씨는 서방님의 품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서 의사를 부르러 가기 위해 그 방에서 얼른 나왔습니다. 뜰을 지나 큰 길로 나서는데 말고삐를 매는 고리가 박힌 벽에 무언가 허연 물체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바람 탓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바쁜 중에도 걸음을 멈추고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사벨라 아가씨의 사냥개인 펀이었는데 손수건으로 목이 졸린 채 매달려 거의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수건을 풀고 뜰에 뉘었습니다. 아가씨가 침실로 가실 때 그놈이 따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어째서 그곳으로 나왔으며 어떤 못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계속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에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이상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일로 머리가 복잡해서 그 이상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케네스 선생은 마을의 환자를 돌본 후 집으로 들어서려는 참이었습니다. 아씨의 증세를 말씀드리자 그분은 곧 저를 따라오셨습니다. 그분은 꾸밈 없고 솔직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서슴없이 전보다 더욱더 충실하게 자기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아씨가 두 번째 발작에서 회복되기는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넬리,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묘한 소문이 돌더군. 개설인처럼 건강하고 쾌활한 여자는 쉽게 병이 나지 않는 법이고
또 병이 나서도 안 되지. 열병을 이겨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 어떻게 시작되었나? 선생님은 언쇼 일가의 격한 성격을 잘 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씨가 제일 심하죠. 그러니까 발단은 말다툼이었어요. 감정이 격해지시자 발작을 일으키시더군요. 화가 나서 펄펄 뛰더니 문을 잠그고 들어앉아 버리시더군요. 그 후로 음식을 거부하시고 이제는 헛소리를 하다가 몽상에 잠기곤 하십니다. 주위 사람을 알아보시기는 하는데 머릿속은 온통 이상한 생각이나 환상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린턴 씨가 매우 걱정하겠구먼.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상심이 이만저만 아닐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그분을 놀라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서방님이 염려스러워 케네스 선생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라고 일렀는데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으니 그가 책임을 져야지. 요즘도 히드클리프와 가까이 지내는가? 자주 찾아오긴 하는데 서방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씨의 소꿉동무로서 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드나들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주제를 모르고 이사벨라 아가씨를 탐내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지요. 다시는 드러시 크로스 저택에 드나들지 못할 거예요. 아가씨가 퇴짜를 놓았나? 거기에 대해선 잘 모르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저는 간단히 대꾸했습니다. 이사벨라 아가씨는 보통 내기가 아닐세. 케네스 선생이 머리를 좌우로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혼자 비밀을 지키고 있어. 어리석기도 하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들었는데 어젯밤 아주 멋진 밤이었지. 그댁 아가씨와 히드클리프 둘이서 드러시 크로스 저택 뒤 숲에서 2시간 이상 얼쩡거렸다는군. 그런데 히드클리프가 그녀더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자기하고 같이 도망가자고 하니까 아가씨가 다음에 만날 때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기로 하고 그를 돌려보냈다는 거야. 다음이라는 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린턴 씨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감시하라고 이르게. 그 말에 저는 새로운 근심에 쌓였습니다. 저는 케네스 선생을 앞질러 뛰다시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냥개는 여전히 뜰에서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강아지는 집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풀밭을 이리저리 냄새 맡으며 돌아다니다가 큰 길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우선 이사벨라 아가씨의 방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저의 걱정은 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이 비어 있더군요. 제가 몇 시간만 빨랐더라면 아씨의 병세를 알려서 아가씨의 무모한 행동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당장 쫓아간다면 혹 2사람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로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식구들을 깨워서 소동을 일으킬 수도 없었거니와 눈앞에 근심에 젖어 새로운 걱정거리를 감당할 여유가 없는 서방님께 차마 그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일이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케네스 선생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착잡한 표정으로 그분을 아씨에게로 안내했습니다. 아씨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서방님이 펄펄 뛰는 아씨를 달래 진정시킨 모양이었습니다. 서방님은 베갯머리에 앉아 아씨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케네스 선생은 진찰을 해보고 나서 절대 안정을 유지한다면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따로 무서운 일은 죽음이 아니라 정신이 나간 상태로 평생을 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서방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아예 잠자리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보통 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조용히 걸어다니면서 제각기 일을 하다가 마주치면 소곤거리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사벨라 아가씨 외에는 모두가 일어나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가씨가 그때까지 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방님 역시 누이 동생이 일어났는지 물었는데 아마도 올케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불쾌하게 생각되었던가 봅니다. 저는 아가씨를 불러오라고 하실까봐 조마조마했으나 다행히 그녀의 가출을 최초로 알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기머튼까지 심부름을 갔다 온 철없는 하녀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2층으로 올라와 방으로 뛰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서방님, 이사벨라 아가씨께서 조용히 하지 못해. 저는 호들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조용 말해보아라. 메리, 아가씨가 어디 편찮으시냐? 차분한 목소리로 서방님이 물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가버리셨어요. 가버리셨다니까요. 히드클리프 씨가 아가씨를 데리고 도망갔대요. 숨이 차서 헐떡이며 하녀가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서방님은 당황해서 벌떡 일어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넬리, 가서 확인해보게. 그럴 리가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서방님은 하녀를 문 있는 데로 끌고 가서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말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저 길에서 우리 집에 우유를 배달하는 아이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우리 집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씨가 편찮으신 것을 말하는 줄 알고 그렇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누가 잡으러 쫓아갔겠지. 그러잖아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알고 그 아이가 얘기를 해주더군요. 지난밤 자정이 좀 지나 기머튼에서 2마일쯤 떨어진 대장간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들러 말에 편자를 박았답니다. 대장간집 딸이 일어나 누군가 하고 내다보았더니 두 사람이더래요. 남자가 분명히 히드클리프 씨였답니다. 사실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지요. 자기 아버지의 손에 1파운드짜리 금화 1개를 쥐어주는 것을 보았답니다. 여자는 망토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물을 한 잔 달라고 해서 마시다가 망토가 벗겨지는 바람에 얼굴을 자세히 보았답니다. 대장간집 딸은 자기 아버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오늘 아침 기머튼의 소문을 쫙 퍼뜨렸답니다. 저는 달려가서 형식상 이사벨라 아가씨의 방을 들여다보고 돌아와 하녀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서방님은 침대 옆에 자리에 도로 앉아 계셨는데 제가 돌아오자 눈을 들어 제 표정이 뜻하는 바를 짐작하고는 어떻게 하라는 분부 한마디 없이 눈길을 떨구었습니다. 쫓아가서 아가씨를 데리고 올 방법을 궁리해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 애는 제 발로 걸어 나간 거야. 서방님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누구나 가고 싶은 대로 갈 권리가 있지. 이제부터 아가씨 이야기는 하지 말도록. 앞으로 이사벨라는 내 동생이 아니야. 내가 그 애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애가 나를 버린 거야. 아가씨의 가출에 대해 서방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만 그곳이 어디건 아가씨가 있는 곳을 알게 되면 그녀의 물건을 모두 보내주라고 저에게 일렀을 뿐입니다. 그 후로 집안 식구 누구도 이사벨라 아가씨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그 이름을 들먹이지도 않았습니다. (13) 달아난 두 사람은 2달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캐서리나 씨는 악성 뇌척수막염이란 병을 이겨냈습니다. 외아들을 간호하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서방님처럼 아 씨의 병고안에 헌신적이진 못할 것입니다. 환자가 신경이 곤두서서 아무리 짜증을 내도 서방님은 밤낮으로 환자 곁에 지키고 앉아 끈기 있게 전부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써 죽을 목숨을 살려낸다 해도 앞으로 계속 걱정거리가 될 뿐이라고 케네스 선생이 말했지만 사실 폐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서방님의 건강과 체력을 희생하는 격이었지만 아 씨의 목숨이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들었을 때 그분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서방님은 몇 시간이고 계속 환자 곁에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신도 차츰 안정을 되찾아 머지않아 옛날의 캐서린으로 돌아가리라는 지나치게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셨습니다. 캐서리나 씨가 처음으로 그 방에서 나온 것은 다음해 3월 초였습니다. 그날 아침 서방님은 황금빛 크로커스를 한 줌 베갯머리에 갖다 놓았는데 아 씨는 잠에서 깨어 그것을 보시더니 눈을 반짝이며 꽃을 주워 모았습니다. 아 씨가 그처럼 기뻐하는 표정은 실로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워더링 하이츠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바로 이 꽃이에요. 아 씨가 들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꽃을 보니 눈을 녹이는 부드러운 바람이며 따스한 햇빛, 거의 다 녹은 눈이 생각나는군요. 여보, 이제는 남풍이 불고 눈도 거의 녹았겠죠? 이 근처의 눈은 거의 다 녹아버렸다오. 온 벌판에 눈 덮인 곳은 2군데뿐이오. 하늘은 푸르고 종달새는 지저귀고 시냇물은 넘쳐 흐르고 있어. 여보, 작년 이맘때 당신을 이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지금은 저 언덕 위로 1-2마일쯤 함께 올라가고 싶소. 봄바람이 어찌나 상쾌한지 당신 병이 깨끗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려. 이젠 더 이상 거기에 갈 수 없을 거예요. 한 번은 몰라도 당신은 나를 그곳에 두고 떠날 테고 나는 영원히 거기 남아있게 되겠죠. 내년 봄 당신은 내가 다시 이 집 지붕 아래 있기를 원하게 될 거예요. 그땐 오늘 일을 돌이켜보며 행복했었다고 생각하실 거고. 서방님은 아 씨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며 정다운 말로 기운을 북돋워 주려 했지만 아 씨는 물끄러미 꽃을 바라보면서 속눈썹에 맺혔던 눈물이 넘쳐서 뺨으로 흘러내려도 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 씨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 씨가 우울해하시는 것은 너무 오래도록 병실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장소를 바꾸면 기분도 어느 정도 나아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서방님은 저더러 몇 달 동안 사용하지 않은 거실에 불을 피우고 양지 바른 창가에 안락의자를 갖다 놓으라고 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 씨를 안고 내려왔습니다. 아 씨는 알맞은 온기를 즐기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주위의 물건들을 보고는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주위의 물건이래야 다 낯익은 것들이지만 지긋지긋하던 병실처럼 우울한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곤
없었으니까요. 저녁 무렵엔 몹시 피곤해 보였지만 아 씨는 아무리 권해도 병실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이 마련될 때까지는 거실 소파에 잠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씨가 힘겹게 층계를 오르내리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방, 지금 로구드 씨가 누워 계시고 또 거실과 같은 층에 있는 이 방을 꾸며 놓았습니다. 얼마 안 되어 아 씨는 서방님 팔에 기대어 이 방 저 방으로 돌아다닐 정도로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만큼 정성스러운 간호를 받았으니 완쾌하리라 믿었습니다. 아 씨가 완쾌하기를 바라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몸에서 또 하나의 생명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곧 서방님도 명랑해지시고 서방님 뒤를 이을 아기가 태어남으로써 가산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일도 없으리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집을 나간 지 2달 만에 이사벨라 아가씨가 서방님에게 짧은 편지를 보내 히드 클리프와의 결혼 사실을 알려왔더라는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편지의 내용은 메마르고 냉랭했지만 끝에 가서 사과 비슷한 말과 함께 자기의 가출에 화가 났다면 너그러이 용서해달라는 간청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자기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으며 일단 지난 일은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서방님은 그 편지에 답장을 쓰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후 2주일쯤 지나서 저도 굉장히 긴 내용의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색 씨의 글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생전에 소중한 사람이었다면 그 유품 또한 소중한 법이거든요. 그리운 넬리, 나는 어젯밤 워더링 하이츠로 돌아와서야 캐서린 언니가 몹시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언니에겐 편지 보낼 형편이 못 될 것 같고 오빠는 무척 화가 나셨는지 아니면 걱정이 많아서인지 내 편지에도 답장도 주시지 않아. 그러나 나로서는 누구에게라도 꼭 편지를 보내야겠기에 넬리에게 쓰는 거야. 다시 한번 그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이라도 내놓고 싶은 심정이라고 오빠에게 말씀드려줘. 떠나온 지 하루 만에 내 마음은 다시 드러시 크로스 저택으로 돌아가 버렸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은 그곳에 있으며 오빠 내외분이 보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이 말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다리지 마. 또 오빠나 언니가 어떻게 생각해도 좋아. 다만 내가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약하거나 그리운 마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줘. 여기서부터는 넬리한테만 하는 얘기야. 넬리에게 물어볼 말이 2가지 있어. 첫 번째 질문은 워더링 하이츠에 살 때 넬리는 어떤 방법으로 인간적인 감정 교류를 유지했는지, 이 집 사람들의 기분을 나는 통 이해할 수가 없어. 2번째 질문은 내가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히드 클리프는 과연 인간일까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까닭은 말하지 않겠어. 그러나 내가 결혼한 상대에 대해 무엇이든지 알고 있거든. 제발 말해줘. 나를 만나러 올 때 말이야. 넬리, 가능한 한 빨리 와줘. 되도록 에드거 오빠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새로운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던 워더링 하이츠에서 어떤 영접을 받았는지 털어놓겠어. 물질적인 위안이 없다는 따위의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는 것은 차라리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일인 것 같아. 그런 것들은
그것이 아쉽던 순간만 지나면 잊어버리잖아. 내 불행이 그런 것 때문이라면, 그리고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꿈이라면 나는 기뻐서 춤이라도 추겠어. 우리가 워더링 하이츠의 늪지로 들어섰을 때 해가 드러시 크로스 저택 너머로 졌으니까 아마 6시쯤이었을 거야. 히드클리프가 숲과 정원 그리고 집 전체를 자세히 살피느라고 반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집 앞 자갈길에서 말을 내렸을 때는 어두웠었지. 당신의 옛 동료인 조지프가 촛불을 밝혀들고 나와서 우리를 맞았어. 그런데 이 영감의 예절은 고약한 그의 명성을 더욱 높여줄 만했어. 그는 촛불을 내 얼굴 높이까지 쳐들고 고약하게 흘겨보더니 아랫입술을 삐죽 내밀고는 돌아서 버렸어. 그러고는 말을 마구간으로 끌고 가더니 다시 나타나서 대문을 잠그더군. 마치 나는 옛 성에라도 들어간 기분이었어. 히드클리프는 조지프와 이야기를 하느라고 뒤에 처지고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어. 더럽고 지저분한 굴속 같더군. 그 전에 넬리가 살림하던 때와는 전혀 다르니까 아마 지금은 알아볼 수도 없을 거야. 난로가에 악당 같은 꼬마아이가 서 있었는데 옷은 더러웠지만 단단한 몸매에 눈 언저리가 캐서린 언니와 닮은 데가 있더군. 이 아이가 에드거 오빠의 처조카로군 하고 나는 생각했어. 그러고 보니 내게도 조카뻘이 되는군. 악수를 하고 그렇지 키스도 해야겠다. 처음부터 잘 사귀어두는 게 좋겠다. 나는 다가가서 그 통통한 손을 잡으며 말했어. 안녕하세요, 꼬마 도련님. 그러자 그 아이는 내가 통 알아듣지 못할 말로 뭐라고 대꾸했어. 우리 친구 할래? 헤어턴? 나는 두 번째로 말을 걸어보았어. 욕지거리와 꺼지지 않으면 드러틀러를 풀어놓겠다는 협박이 나의 참을성 있는 시도에 대한 대답이었어. 쉿! 드러틀러! 그 작은 악당은 구석에 있던 계집에서 잡종 불독 한 마리를 끌어내며 작은 소리로 부추겼어. 그러더니 어서 나가지 못해? 하고 잠옷 위세를 부리며 말했어. 목숨이 위태로우니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 나는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길 기다렸어. 히드클리프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기에 마구간에서 일하고 있는 조지프에게 같이 집으로 들어가자고 부탁했지. 그랬더니 그는 혼자 뭐라고 투덜거린 후 콧등을 찡그리며 대꾸했어. 그렇게 입안에서 웅얼거리니 무슨 말을 하는지 어찌 알아듣겠소? 나와 같이 집으로 들어가자고요. 내가 소리쳤지. 기가 먹었나 보다 생각했기 때문인데 사실 너무 무례해서 기분이 나쁘기도 했거든. 지금은 못 가겠소. 일이 바빠서 말이요. 라면서 그는 하던 일을 계속했어. 그러면서 뾰족한 턱을 치켜들고 아주 멸시하는 눈초리로 내 옷차림과 얼굴을 훑어보았어. 아마 화려한 옷차림에 비해 얼굴은 무척 철양맞아 보였을 거야. 나는 뜰을 돌아 샘문으로 나가 또 하나의 출입구를 찾아냈어. 이번에는 제발 친절한 하인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노크를 했지. 한참 후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문을 열어주었어. 그는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더군. 어깨까지 늘어뜨린 덥수룩한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는데 그 사람의 얼굴 역시 캐서린 언니를 닮았더군. 그러나 언니 같은 아름다움은 찾아볼 길 없고 마치 유령 같았지. 누구쇼? 무슨 일로 왔소? 그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물었어. 이사벨라 린턴이라고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지금은 히드클리프 씨와 결혼해서 그이가 저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의 허락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그놈이 돌아왔나? 굶주린 이리처럼 눈을 번뜩이면서 그가 물었어. 네, 우리는 방금 돌아왔는데 그이는 저를 부엌문 옆에 두고 나갔답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더니 어린 아드님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가 불독을 시켜 쫓아내는 바람에 겁을 먹고 이리로 왔어요. 그 악마 같은 녀석이 약속은 잘도 지키는군. 내가 앞으로 살게 될 집의 주인은 으르렁대듯 말하며 히드클리프를 찾는지 내 등 뒤 어둠 속을 살폈어. 그러더니 혼자서 마구 욕설을 퍼부으면서 악마 같은 녀석이 자기를 속이면 혼내주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어. 나는 그 문을 두드린 것을 후회하면서 그의 욕설이 끝나기 전에 조용히 빠져나오려고 했어. 하지만 미처 빠져나오기도 전에 그가 나에게 들어오라고 하더니 문을 닫아 걸었어. 하는 수 없이 나는 안으로 들어갔지. 벽난로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방바닥에는 뿌옇게 먼지가 쌓였더군. 어릴 적에 내 눈길을 끌던 눈부신 양은 접시 역시 녹이 슬고 먼지가 앉아 우중충해 보였어. 나는 하녀를 불러서 침실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러나 언쇼 씨는 아무 대꾸도 안 했어. 그는 내가 옆에 있다는 것조차 잊은 듯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방 안을 서성거렸어. 그는 골똘히 무슨 생각에 잠겨 있었고 또 아예 사람을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나는 다시는 그에게 말도 건네지 않았어. 혼자 있는 것보다 더한 외로움이 느껴지는 그 불쾌한 난로가에 앉아 있노라니 눈앞이 캄캄해졌어. 넬리도 내 심정 짐작할 수 있겠지. 더구나 4마일만 가면 즐거운 나의 집이 있고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거리가 대서양만큼이나 멀게 느껴져 더욱 착잡한 심정이 되었어.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어. 어디에서 위안을 찾아야 하는가 하고. 그런데 오빠나 언니에게는 말하지 마.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일은 히드클리프에게 맞서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아니 편들어주는 사람조차 없다는 사실이야. 나는 어떤 면에서는 워더링 하이츠를 피난처로 생각했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 들어와 살면 적어도 그이와 단둘이 살게 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방해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야. 시간이 흘러 9시가 되었는데도 언쇼 씨는 말 한마디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성이면서 간간히 신음인지 욕설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뱉을 뿐이었어. 나는 혹시 집안에서 여자 목소리라도 들리지 않을까 싶어 귀를 기울이다가 미칠 듯한 회한과 불길한 예감을 견딜 수 없어 한숨 섞인 울음을 토해내고 말았어. 얼마나 크게 울부짖었는지 모르지만 언쇼 씨가 규칙적인 걸음을 멈추고 새삼스레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군. 그가 내게 주의를 기울인 순간을 놓칠세라 나는 말했어. 먼 길을 오느라고 피곤해서 먼저 잠자리에 들었으면 합니다. 하녀는 어디 있지요? 하녀 따위는 없소.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오. 그럼 저는 어디서 자야 하나요? 나는 흐느끼며 물었어. 피곤하고 속상해서 체면 따위는 차릴 여유가 없었거든. 조지프가 히드클리프의 방을 안내해 줄 거요. 저 문을 열어보시오. 저기 영감이 있을 테니. 시키는 대로 문을 열려니까 그가 돌연 나를 붙잡고 묘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 방에 들어가면 꼭 문을 잠그고 빗장을 걸도록 하시오.
잊지 말고 그래야만 하오. 왜 그래야 하죠, 언쇼 씨? 나는 너무나 의아해서 물었어. 히드클리프와 단둘이 일부러 문까지 잠그고 들어앉아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거든. 이걸 봐요. 그는 조끼에서 이상하게 생긴 권총을 꺼내 내게 보여주었는데 총신에 용수철을 장치한 쌍칼날이 붙어 있었어. 자포자기한 놈에게 이것은 대단한 유혹이 아닐 수 없소. 나는 밤마다 이걸 가지고 올라가서 그놈의 방문을 열어젖히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소. 일단 방문을 열었다 하면 그놈은 마지막이요. 해치우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내게는 결국 그놈을 죽여버리고 내 인생도 망쳐버리게 하는 악령이라도 붙은 것 같소. 당신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그 악령과 대항해서 싸울 생각이겠지만 그때가 오면 하늘의 천사가 다 달려들어도 그놈을 구하지 못할 거요. 나는 그 흉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어.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더군. 내가 저런 무기를 손에 넣는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나는 그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칼날을 만져보았어. 순간적으로 내 얼굴에 스치는 표정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란 것 같더군.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탐내는 표정이었으니까. 그는 재빨리 권총을 도로 빼앗아 칼을 접고 주머니에 감춰버렸어. 그놈에게 일러바쳐도 괜찮소. 그놈에게 주의를 시키고 당신은 그놈을 위해서 나를 감시하도록 하시오. 우리 관계를 알 테니 내가 그놈의 목숨을 노린다고 해도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닐 거요. 그는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어. 그래서 내가 물었지. 그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이토록 증오하는 거죠? 그보다는 그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편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천만에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는 날이 바로 그놈이 죽는 날이야. 그러니 그놈더러 나가자고 조르면 당신은 살인자나 마찬가지인 셈이요. 만약 그랬다가는 나는 복수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무일푼이 되어야 하오. 헤어턴 역시 거지가 될 거고 두고 보시오. 나는 다시 찾고야 말 거야. 그놈이 가진 돈을 전부 뺏고 나중엔 그놈의 피까지 빨아먹은 다음에 지옥으로 보내버리겠소. 그놈이 가면 지옥도 10배는 더 깜깜해질 거요. 넬리, 그분은 미친 사람 같았어. 적어도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옆에 있자니 어찌나 떨리는지 차라리 아예 상스럽고 무뚝뚝한 조지프 영감이 그리울 정도였다니까. 그분이 다시 생각에 잠겨 방 안을 서성이기에 나는 재빨리 부엌으로 도망쳤어. 조지프 영감이 허리를 구부린 채 난로 위에 놓여있는 큰 냄비 속을 들여다보고 있더군. 그 옆 의자 위에는 오트밀이 담긴 나무 대접이 놓여 있었어. 저녁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 시장하던 참이라 그거라도 얻어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했어. 죽은 제가 만들게요. 나는 죽그릇을 영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기고 모자와 숙마복을 벗었어. 언쇼 씨께서 자기 일은 자기가 하라고 하시니 죽은 제가 끓이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당신네들에게 상전 노릇을 했다가는 굶어 죽기 딱 알맞아요. 아이고. 조지프는 줄무늬 양마리로 드러난 다리를 쓰다듬으며 투덜거렸어. 겨우 두 주인님에게 익숙해졌다 했더니 또 새로 명령하는 분이 생기는군.
안주인을 한 분 더 모셔야 한다면 나도 이 집에서 나갈 때가 된 거야. 이 정든 집에서 나갈 날이 오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지만 아무래도 그때가 다가온 모양이야. 그런 불평에도 상관하지 않고 나는 서둘러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부엌일이 한낱 재미였던 시절이 생각나서 한숨이 절로 나왔지. 그러나 그런 옛날 생각은 얼른 몰아내지 않을 수 없었어. 지난날의 행복을 회상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거든. 행복하던 시절이 생각나면 생각날수록 죽을 젓는 손놀림이 빨라졌어. 조지프 영감은 내가 요리하는 것을 보고 더욱 화를 내면서 마구 고함을 쳤어. 저것 봐, 헤어턴. 너 오늘 밤에 죽은 다 먹었다. 내 주먹만큼이나 큰 덩어리뿐이겠는걸. 저것 봐, 또 그럴 바에야 대접이고 뭐고 몽땅 쓸어넣지. 이제 위에 앉은 것만 걷어내면 되겠는데 게다가 쿵쾅거리는 소리까지 내고 그런데도 냄비 밑바닥이 빠지지 않으니 다행이군. 그릇에 담고 보니 내가 보기에도 엉망인 음식이었어. 하여튼 내 사람 몫은 되더군. 그런데 헤어턴이 방금 짠 우유가 담긴 1갤런들이 주전자를 통째에 들이키는 거야. 나는 우유를 잔에 따라 마시라고 하면서 입에 댄 더러운 우유는 마실 수 없다고 했어. 그런 내 깔끔한 성미가 비위에 거슬렸는지 조지프 영감은 몇 번이나 나를 보고 이 아이는 당신보다 조금도 못한 것 없고 몸에 병이라고는 없어요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잘난 체 하느냐는 거야. 그런데 어린 망나니는 계속 주전자 꼭지를 빨아대더니 놀리듯이 내게 얼굴을 찡그려 보이면서 주전자 속에 침을 뱉는 거였어.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다른 곳에서 식사하고 싶은데 객실은 없나요? 객실이라 조지프가 비웃듯이 말했어. 객실이라 없지. 객실 따위는 없다고. 우리하고 같이 먹기 싫다면 서방님하고 같이 먹을 수밖에. 그리고 서방님과 같이 먹기 싫으면 당연히 우리하고 같이 먹는 거고. 그러면 2층에서 먹겠어요. 데려다 줘요. 나는 죽그릇을 쟁반에 담고 직접 가서 우유를 좀 가져왔지. 조지프는 투덜거리면서 앞장섰어. 지붕 밑 다락방으로 올라가면서 영감은 이따금 지나치는 방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더군. 여기 방이 하나 있군. 그가 마침내 돌적이가 삐걱거리는 판잣문을 밀어젖히며 말했어. 이만하면 죽 한 그릇은 먹을만 하지. 저기 저 구석에 보릿자루가 있기는 하지만 제법 깨끗한 편이고 멋진 비단 치마가 더러워질까봐 걱정이 되면 손수건이라도 깔고 앉든지. 그 방이란 골방 같은 곳으로 엿기름과 곡식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은 물론 그런 것들이 담긴 부대가 사방에 널려 있었어. 이것 봐요! 나는 화가 나서 조지프에게 소리쳤어. 여기선 잘 수가 없잖아요. 침실로 데려다 달란 말이에요. 침실? 영감은 다시 비웃듯이 되풀이해서 말했어. 침실은 저거 하나뿐인데 저건 내 침실이요. 영감이 가리킨 방은 커튼도 없이 사방벽이 휑하니 비어있고 한쪽 구석에 남색이불이 놓인 커다랗고 나지막한 침대가 있을 뿐 먼저 방과 비슷했어. 당신 침실에 내가 무슨 용건이 있겠어요? 설마 히드클리프 씨가 다락방에 거처하는 건 아니겠죠? 하고 나는 비꼬았어. 아, 당신이 찾는 곳이 히드클리프 방이었소?
그는 마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 진작 그렇게 말했으면 이런 수선을 비우지 않아도 됐을 거 아니오. 그런데 그 방은 안 돼. 그 방만은 볼 수 없소. 항상 잠가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꽤 훌륭한 집이군요. 조지프 영감. 나는 다시 비꼬지 않을 수 없었어. 게다가 식구들은 친절하고 내가 이 집 사람들과 인연을 맺다니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었나 봐.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지. 그러고 서 있지 말고 제발 어디서든 좀 쉬게 해줘요. 조지프는 간청하는 내 말을 무시하고 투덜거리며 계단을 내려가서 다른 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 그 방의 가구가 고급스럽고 또 그 방 앞에 멈춘 사실로 미루어 나는 그것이 제일 좋은 방이라고 짐작했어. 방 안에는 품질이 꽤 좋아 보이는 카펫이 깔려 있었지만 먼지가 앉아서 무늬가 보이지 않았고 벽난로에는 오려서 만든 종이 장식이 갈갈이 찢어진 채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었어. 멋진 참나무 침대 머리맡에는 상당히 비싼 천으로 만든 현대식의 폭넓은 진홍색 커튼이 드리워져 있더군. 그런데 굉장히 험하게 사용했는지 꽃줄 모양으로 늘어진 휘장은 고리에서 떨어져 있고 그 고리가 걸려있는 쇠막대기는 한쪽이 휘어 휘장이 바닥에 끌리고 있었어. 의자도 거의 망가져서 못 쓰게 되었고 판자벽은 전부 흠투성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눈치 없는 조지프가 말했어. 이건 힌들리 서방님 방이오. 내 저녁 식사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고 식욕도 떨어져 버렸으며 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으므로 나는 쉴 만한 장소를 당장 마련해 달라고 고집했지. 그랬더니 그 하느님을 자주 찾는 늙은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 주여 축복하고 용서하소서.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거요? 이 못나고 귀찮은 양반. 헤어터 내 방을 제외하고 다 가보았단 말이오. 이 집에는 더 이상 거처할 만한 방이 없어. 나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음식을 쟁반째 마룻바닥에 던져버리고 계단 꼭대기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 저런, 잘한다 잘해. 서방님이 깨진 그릇 조각에 걸려 넘어지시기라도 하는 날엔 혼깨나 날 테니 각오하고 있어야 할 거요. 몹쓸 사람 같으니라고. 화가 난다고 하느님께서 주신 귀한 음식을 내던져 버리다니. 앞으로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굶어야겠군. 그러나 그 성질도 얼마 못 갈 거요. 그렇게 훌륭한 행실을 히드클리프가 그냥 보고만 있을 줄 아시오? 이렇게 화내는 꼴을 그가 봤으면 좋겠소.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야단을 치고 영감은 촛불을 들고 자기 방으로 가버리고 나 혼자 어둠 속에 남았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나자 굉장히 후회가 됐어. 나는 분노와 자존심을 누르고 분통을 터뜨린 뒷일을 처리하려 했어. 그때 마침 드로틀러라는 구원병이 나타났어. 알고 보니 그 개는 늙은 스컬커의 새끼였어. 새끼였을 때는 우리 집에서 길렀는데 아버지가 힌들리 씨에게 준 거지. 나를 기억하고 있을 리 없는데도 그놈은 인사하듯 코를 내게 문지르더니 곧 죽을 열심히 핥아먹었어. 그동안 나는 계단을 한 칸씩 더듬으며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줍고 난간에 쏟은 우유를 손수건으로 훔쳤어. 우리의 작업이 끝나자 복도에서 언쇼 씨의 발소리가 들렸어. 그러자 내 조수는
꼬리를 감추며 벽에 붙어 서 있고 나는 제일 가까운 방 안으로 살며시 들어갔어. 그런데 피신하려던 드로틀러의 노력은 실패했나 봐. 허둥대며 아래층으로 도망치는 소리와 함께 꼬리를 끄는 가련한 비명소리가 길게 들렸으니 말이야. 나는 운이 좋았어. 언쇼 씨는 나를 지나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닫았거든. 잠시 후 조지프가 헤어턴을 재우려고 데리고 올라왔어. 내가 피해 들어간 곳은 헤어턴의 방이었지. 영감은 나를 보자 말했어. 지금 생각해 보니 이 집에 아가씨와 그 거만한 성질을 함께 받아줄 만한 방이 하나 있어. 그 방은 비어 있으니 혼자 독차지하고 앉아서 악마하고 같이 지내구려. 나는 그의 말에 따라 거처할 방을 정하고 난로가에 있는 의자에 몸을 의지한 채 졸다가 잠들어 버렸어. 잠은 깊고도 달콤했지만 별로 길지 못했어. 히드클리프가 나를 깨웠거든. 그이는 들어오자마자 내게 상냥한 어투로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어. 나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이유를 말했지. 즉, 우리 방의 열쇠가 그의 주머니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더니 그 우리라는 단어가 그의 신경을 매우 건드렸는지 그는 그 방은 절대로 우리 방이 아니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방이 될 수 없다고 굉장히 화를 냈어. 그리고 그이는 나는 그이가 한 말을 되풀이하거나 그의 행동을 이야기하진 않겠어. 그이는 내가 정떨어져서 진저리를 쉬도록 하는데 그렇게 교묘하고 끈질길 수가 없어. 나는 때로 두려움을 잊고 경탄할 때가 있어. 그러나 확실한 것은 호랑이나 독사라도 그이보다는 무섭지 않다는 거야. 그이는 캐서린 언니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것이 에드거 오빠 때문이라고 비난했어. 그리고 자기가 오빠를 소나기에 넣을 때까지는 내가 대신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 나는 그이가 정말 미워. 그건 비참한 일이지. 나는 바보였어. 넬리, 집에 있는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 나는 넬리가 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겠어. 제발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넬리, 부탁이야. 이사벨라.